아까 전당대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당대표가 된 것은 오로지 당원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크게 캠프를 차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직을 가동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으려고 노력했고, 자, 당원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캠프도 없이 또 조직도 없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전당대회 기간 내에 외곽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면서 당을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명을 한 후에 소속과 언론사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니터데이 박상권입니다. 먼저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첫 질문으로는요, 당대표로서 제일 첫 행보로 보이실 거는 어떤 걸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계속 언론사 인터뷰들이 쭉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언론사 인터뷰를 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행보로 어떤 일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과 그리고 당의 다른 지도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리고 받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리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려가 계속 현실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신 모든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평가가 불가능한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내에 있어서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지킬 생각입니다. 저는 원내에 단일 대우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가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7석인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내에 분란이 계속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저는 그분들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방식은 이재명 정권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대와 그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기 뒤에. 예. 지금 광역 단체별로 몇 대 몇의 승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 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중원에서 민주당과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강원도나 부산 지역, 우리의 강세 지역 있지만 그런 곳에서의 싸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의 싸움도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갈망하시는 당원들께서 그런 점 때문에도 저를 선택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원의 지도부로 구성된 민주당과 맞서서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의 중원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천의 기준은 제가 여지껏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총장으로서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을 발족시키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저희는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42%의 지지에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 과거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2%를 지지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 갈등만 유발하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계속 과거 이슈에 매몰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습니다. 전당대회 특성상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과거 이슈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에도 이제 바쁜 시간들입니다. 과거를 논할, 과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대선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을 따라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좀 예. 우선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선에 대해서 아직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저 혼자 어디 방에 숨어서 인선을 할 생각은 아니고요. 당의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지도부와 또 함께 선거를 치렀던 분들과 의논하면서 제가 그동안 약속드렸던 것들을 구현하려면 어떤 분이 맞는 분들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능력을 위주로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저에 대한 꼬리표는 극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저를 극우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처음과 끝을 다 들어본다면 저는 그 극우라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결국 선거 투표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40% 넘는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와 싸워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결선을 1위로 올라가고 오늘 결선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지지층을 상대로 했지만 6대4의 결과를 받았고 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를 충청의 정치인으로 분류하지만 충청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그저 고향이 충청이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충청 출신으로서 정치를 대전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보령 서천 제 고향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진정한 충청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 출신들로 다 전면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도 충청을 끌고 나갈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저를 선택한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충청인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도 알고 있습니다. 늘 선거에 있어서 스윙보터와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왔지만 늘 소외받고 있다는 그 민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청인들의 민심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구에 가서는 산자부를 대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는 지역과 거리상 밀접하게 함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부서입니다.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중앙부처를 한 곳에 모아놓은 데는 부처 간의 업무 협조와 유기적인 업무 효율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토를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인프라와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지 중앙부처를 각 시도별로 찢어 놓는다고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산이 훨씬 더 발전해야 하고 국제적인 해양 허브 도시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프라와 재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해왔던 어쩌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도 결국 용산에서 청와대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산 출신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앉히고 곧바로 연내에 해수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지역의 표를 얻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대했지만 거기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는 아닙니다. 협상은 아닙니다. 그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7명인 우리 국민의힘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내주는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그래서 어느 지점에선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에야 저는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절대 협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숫자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라고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회초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접견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지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앉아 계신 기자님. 예. 질문을 여러 개를 하시니까 제가 메모를 하지 않아서. 찬탄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찬탄파라고 또 누구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뭐 무슨 파, 뭐 무슨 개, 누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리위원회에서 전환기 씨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했는데 윤리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연설에서도, 그날 연설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의 연설에서도 그렇고, 특정 후보가 연단에 올라갔을 때 연설을 방해하는 장면은 여러분들께서 합동 연설회장에서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충분히 방해받았습니다. 그날 특정 후보가 방해받은 것 이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전환기 씨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징계는, 법적 조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면 그날 같은 행동을 했던,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동등한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고민한 바가 없고, 당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당무감사를 통한 조직 정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석인 당협, 그리고 문제가 이미 노출돼서 당협위원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당협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늦지 않은 시점에 조강특위를 가동할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또 주셨었는데 그 뒤에도 일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천을 받을 건지 열심히 일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공천을 할 때 일하지 않는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또 다시 그 자리를 채운다면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인재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당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만 더 예. 받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기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없으면 굳이 예. 예. 강요하지. 네, 네.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 결단하는 문제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는 원내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의원으로서 여러 당직은 두루 거쳤지만 그래도 정치 경력이 짧은 것에서 오는 단점은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도부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106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는 이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팀을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 일에 전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검 내에서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차별적으로 의원실이나 저희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만 그런 무차별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특별히 강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풀어놓는 것은 더더군다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까지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조차도 더 이상 수사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특검이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범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제로 만들어내서 우리 쉬운 말로 엮어서 다음 총선에 정당 해산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저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 이런 폭거가 계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 현금을 살포하더라도 저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